2024년 11월 서울 2호선 을지로입 구역 3번 출구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 오후 6시가 넘어서자 퇴근길 인파가 물밀듯 쏟아져 나왔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수백 명의 발걸음이 바삐 지나갔고 그 소음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민석, 58세. 그는 통로 한쪽 구석에 낡은 스피커를 놓고 서 있었다. 3년 전 구입한 중고 앰프는 한쪽 모서리가 깨져 있었고 마이크 선은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초라했다. 10년은 좋게 입었을 법한 회색 점퍼, 때가 탄 청바지, 밑창이 달아 구멍 난 운동화. 하지만 그가 노래를 시작하면 지나가던 사람들 중 몇몇은 발걸음을 멈췄다. 내순 도르마, 푸치니의 아리아가 지하 통로에 울려 퍼졌다. 민석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깊은 울림이 있었다. 20대 시절 그는 음대를 졸업하고 성악가의 꿈을 품었던 청년이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과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그의 꿈을 산산조각 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 앞에서 그는 노래를 포기했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결혼을 했고 딸이 태어났다. 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딸은 민석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하지만 삶은 그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안겼다.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회사가 부도났고 민석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재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40대 중반의 나이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빚이 쌓였다. 아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식당 일을 했고 민석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술이 늘어났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아내의 지친 눈빛과 딸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마주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민석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수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차라리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민석은 집을 나왔다. 처음엔 고시원에서 지냈지만 돈이 떨어지자 찜질방에서 쫓겨나자 노숙자 쉼터로 향했다. 5년이 흘렀다. 그동안 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보고 싶었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날 용기가 없었다. 3년 전 민석은 지하철 통로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국어라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큼은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음대생이던 시절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던 그때의 감정이 조금이나마 되살아났다. 이날도 그는 3시간 동안 노래를 불렀다.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앞에 놓인 종이컵에 담겼다. 10,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었다. 민석은 한숨을 쉬며 앰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한 여성이 그의 앞에 멈춰 섰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명함 케이스를 들고 있었다.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성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어요. 미라는 명함을 건넸다. 민석은 손이 떨렸다. 명함을 받을 때 그의 손가락에 묻은 때가 하얀 명함을 더럽힐까봐 조심스러웠다. 선생님의 목소리, 정말 특별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봐 주다니. 저 옛날에 조금 혹시 오디션에 참가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늦은 나이에 음악을 시작하거나 재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미란의 제안은 황당하게 들렸다. 민석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다. 노숙자나 다름없는 자신이 무슨 오디션을 본단 말인가. 저는 지금 형편은 걱정하지 마세요. 합격하시면 모든 지원을 해드립니다. 숙소, 식사, 레슨 비용까지 전부요. 민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게 꿈인가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 가족도 버리고 노숙자, 신세가 된 인간이 무슨 꿈을 꾼단 말인가?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오디션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미라는 다시 한번 명함을 확인하라는 듯 가리키며 떠났다. 민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 안에 명함이 실제인지 확인하듯 계속 만지작거렸다.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쉼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58세, 인생에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다. 민석은 매일 지하 통로에서 연습했다. 예전에 배웠던 발성법을 떠올리며 목을 풀었다. 30년 전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다. 음대 시절 교수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민석아, 너의 목소리는 테너 중에서도 리릭 테너야. 부드럽고 서정적인 게 장점이지. 하지만 그만큼 감정을 실어야 해. 기교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없어. 토요일 아침, 민석은 쉼터 화장실에서 면도를 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봤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20대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다. 오디션 장소는 강남의 한 공연장이었다. 민석은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이동했다. 공연장에 도착하자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모두 깔끔한 옷차림이었고 악보를 들고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다. 민석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구석에 서 있었다. 78번, 강민석 씨. 이름이 호명되었다. 민석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무대로 올라갔다. 객석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는 미란이었고 양옆에는 중년의 남성들이 있었다. 왼쪽 남성은 백발의 지휘자처럼 보였고 오른쪽은 성악가 같은 풍채를 가지고 있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석은 마이크 앞에 섰다. 강민석입니다. 58세이고 서울예술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심사위원들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하신 곡은 무엇인가요? 베르디의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을 부르겠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다. 민석은 눈을 감았다. 30년 전 대학 졸업 연주회 무대가 떠올랐다. 그때도 이 곡을 불렀었다. 객석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연주가 끝나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쳐주셨다. La Donna Mobile. 첫 소절이 흘러나왔다. 민석의 목소리는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자신감이 생겼다.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난, 좌절, 이혼, 노숙, 모든 아픔이 목소리에 실렸다. 노래가 끝났다. 객석은 조용했다. 민석은 불안했다. 실패한 것일까?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본 것은 눈물을 닦고 있는 미란의 모습이었다. 옆에 백발 심사위원도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닦고 있었다. 강민석 씨. 백발의 심사위원이 입을 열었다. 그는 최한국, 국내 최고의 성악가이자 유럽 오페라단에서
20년간 활동한 거장이었다. 30년의 세월이 당신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기교는 녹슬었지만 영혼은 더 깊어졌어요. 당신은 합격입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오디션 후 미라는 민석을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했다. 작은 상담실에는 따뜻한 차와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었다. 민석은 3년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다. 민석 씨, 이제부터 정말 힘든 과정이 시작됩니다. 3개월간 집중 레슨을 받으셔야 해요.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발성, 언어, 연기, 체력 훈련까지 모든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민석의 대답은 단호했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종 목표는 유럽 오디션입니다. 이탈리아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신인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합격하면 정식 오페라단 입단 기회가 주어집니다. 유럽 오페라의 본고장. 민석은 평생 꿈꿔왔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다. 음대생 시절 친구들은 유학을 떠났지만 그는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했다.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목소리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이탈리아어로 노래해야 하고 유럽식 발성법도 익혀야 합니다. 그날부터 민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에이전시에서 제공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3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잤다. 첫날 밤, 민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부터 레슨이 시작됐다. 최한국 선생이 직접 가르쳤다. 첫 수업에서 최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석 씨,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30년의 공백은 작지 않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자존심 버리고 학생처럼 배우셔야 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빈 그릇입니다. 무엇이든 담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슨은 혹독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발성 연습부터 시작했다. 복식 호흡, 성대 근육 강화, 공명 훈련. 모든 것이 낯설었다. 예전에 배웠던 방식과 달랐다. 유럽식 벨칸토 창법은 더 깊은 호흡과 정교한 테크닉을 요구했다. 아, 에, 이, 오, 우. 매일 2시간씩 기본 발성만 연습했다. 목이 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도 악보를 보며 이탈리아어 가사를 외웠다. 한 달이 지났다.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더 맑아지고 더 깊어졌다. 최 선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리아를 배워봅시다.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중 그녀에게 말해주오부터 시작하죠. 민석은 악보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 곡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아리아였다. 음대 시절 교수님 앞에서 부르다가 너무 감정이 북받쳐 울었던 기억이 있었다. 연습실에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민석은 눈을 감고 노래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2달째, 민석의 하루는 치열했다. 아침 6시 기상, 30분 조깅으로 체력을 키웠다. 7시부터 9시까지 발성 연습, 9시부터 12시까지 이탈리아어 수업, 점심 후 2시부터 5시까지 아리아 레슨,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연기 연습, 밤 10시가 되면 녹초가 되어 쓰러졌다. 이탈리아어 선생은 밀라노 출신의 마르코였다. 40대 중반의 그는 엄격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생얼카잉, 발음이 중요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발음 하나하나에 감정을 담습니다. 애모얼 사랑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는 입술을 둥글게 모아야 해요. 민석은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턱의 각도,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다. 모토베인, 아주 좋아요. 이제 이탈리아 사람처럼 들려요. 마르코의 칭찬에 민석은 얼굴이 붉어졌다. 58년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다. 연기 수업은 가장 힘들었다. 오페라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배우가 되어야 했다. 감정 표현, 동선 이동, 상대 배우와의 호흡,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였다. 민석 씨, 당신은 지금 사랑에 빠진 젊은 귀족입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더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연기 선생 윤지혜의 지적이 날아왔다. 민석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무대를 가로지르며 팔을 벌리고 무릎을 꿇고 천장을 향해 절규했다. 처음엔 우스꽝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어느 날 저녁, 레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민석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들고 원룸 계단을 올라갔다. 그때 주머니에서 오래된 지갑이 떨어졌다.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수진이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빨간 책가방을 메고 활짝 웃고 있는 딸의 모습. 민석은 사진을 주워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가슴이 미어졌다. 수진아, 아빠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 언젠가 당당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설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석은 처음으로 딸에게 편지를 썼다. 보내지는 않을 편지였다. 하지만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비록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언젠가 아빠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민석은 다시 악보를 펼쳤다. 내일 배울 푸치니의 토스카 중 별은 빛나것만을 예습했다. 석 달째 드디어 최종 평가 날이 왔다. 에이전시 대표와 최한국 선생, 그리고 외부 전문가 3명이 참석했다. 민석은 3곡을 준비했다. 베르디의 리골레토, 푸치니의 토스카, 그리고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 첫 곡이 시작됐다. 리골레토의 경쾌한 선율이 연습실을 채웠다. 민석의 목소리는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다. 더 안정적이고 더 풍부했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다. 두 번째 곡 토스카는 비극적인 감정을 요구했다. 민석은 눈을 감고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다. 가족을 잃은 아픔, 노숙자로 살았던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선 희망. 모든 감정이 목소리에 실렸다. Elusive and Nostalgia. 별은 빛나건만 나는 고통 속에 있다. 가사의 의미가 민석의 인생과 겹쳤다. 노래가 끝날 무렵 객석의 몇몇 사람들이 손수건을 꺼냈다. 마지막 곡 사랑의 묘약은 희망적이고 밝은 곡이었다.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노래했다. 이제는 정말 희망이 보였다. 유럽 무대, 그리고 언젠가 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날. Una furtiva lagrima. 모든 곡이 끝났다. 객석은 박수로 가득 찼다. 최한국 선생이 일어나 다가왔다. 민석 씨,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성악가입니다. 다음 달 베로나로 떠날 준비를 하세요. 민석은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 절을 올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미라는 민석에게 항공권과 일정표를 건넸다. 한 달 후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오디션이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이 지원하지만 최종 합격자는 단 10명입니다. 그 10명은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1년간 활동하게 되고 유럽 주요 오페라단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기적을 만들었어요. 한 번 더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민석은 항공권을 받아들었다. 인천에서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에서 베로나까지 여권을 만들어야 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중 하나 아래에서 딸이 살고 있을 것이다. 수지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대학생이 됐을까? 아니면 취업을 했을까? 수진아, 아빠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는 당당하게 내 앞에 설 수 있을 거야. 민석은 창문에 손을 댔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다. 2025년 2월, 인천공항은 출국객들로 붐볐다. 민석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미란과 최한국 선생이 배웅을 나왔다. 민석 씨,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믿으세요. 미란이 손을 잡으며 격려했다. 최 선생은 악보 한 권을 건넸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베로나에서 불렀던 곡들이에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보여주세요. 민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 도착했다. 유럽의 공기는 달랐다. 2월의 이탈리아는 여전히 쌀쌀했지만 하늘은 맑았다. 민석은 기차를 타고 베로나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이탈리아 전원 풍경은 그림 같았다. 올리브 나무, 포도밭, 중세 성곽, 모든 것이 낯설고 아름다웠다. 베로나에 도착하자 에이전시에서 섭외한 통역사 김소연이 마중 나왔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교민이었다. 어서 오세요. 민석 씨, 숙소로 안내해 드릴게요. 숙소는 베로나 구시가지 한복판의 작은 아파트였다. 창문을 열자 아레나 디 베로나가 보였다. 고대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 지금은 세계적인 오페라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곳이었다. 저기서 오디션이 열립니다. 일주일 후에요. 소연의 말에 민석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무대에 서게 될까? 아니, 서야만 한다. 일주일 동안 민석은 매일 연습실로 향했다. 베로나 음악원에서 제공한 연습실은 작았지만 피아노와 음향 시설이 완벽했다. 그는 하루 10시간씩 연습했다. 오디션 곡은 3곡이었다. 베르디의 리골레토, 푸치니의 나비 부인, 그리고 자유곡으로 도니체티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디 쿠알라파에아. 민석의 목소리가 연습실에 울려 퍼졌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한 할머니가 창문 아래 서서 박수를 쳤다. 브레보, 브레비시모. 민석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인사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오디션 전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레나 디 베로나의 불빛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연인들, 관광객들, 거리의 악사들,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들이 마침내 꿈을 이루려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정장을 차려입었다. 에이전시에서 보내준 검은색 턱시도였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3년 전 지하철 노숙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레나 디 베로나에 도착하자 입이 떡 벌어졌다. 2000년 역사의 거대한 석조 건물.
민석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객석에는 이미 수백 명의 관객과 심사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기실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성악가들이 모여 있었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러시아, 미국 모두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민석은 가장 나이가 많았다. 대부분은 20대, 30대였다. Number 47 Kang Min-suk from Korea. 민석의 번호가 호명됐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걸어 나갔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객석이 눈앞에 펼쳐졌다. 오늘은 절반 정도만 차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압도적이었다. 병요노, My GMO Kang Min-suk.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첫 곡, 리골레토가 시작됐다. La Donna Mobile. 민석의 목소리가 2000년 된 석조 건물에 울려 퍼졌다. 놀라운 음향이었다. 마이크 없이도 모든 구석구석까지 목소리가 전달됐다. 이게 바로 오페라의 본고장인가. 첫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들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은 자신감을 얻었다. 두 번째 곡, 나비 부인을 시작했다. 이 곡은 여성의 곡이지만 민석은 특별히 남성 버전으로 편곡된 것을 준비했다.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 민석은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다. 사랑했던 아내, 떠나보낸 딸, 잃어버린 시간들. Unbelled Vedremo. 눈물이 목소리에 섞였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이 전달됐다. 객석에서 손수건을 꺼내는 사람들이 보였다. 마지막 곡, 자유곡 안메르무어의 루치아는 최고 난이도의 기교를 요구하는 곡이었다. 하지만 민석은 3개월간의 훈련으로 완벽하게 준비했다. 고음역의 트릴, 빠른 패시지, 극적인 감정 변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곡이 끝나는 순간 객석이 일어섰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다. 민석은 믿을 수 없었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심사위원석 한가운데 앉아있던 백발의 남성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는 마에스트로 안토니오 페레티, 베로나 오페라단의 음악감독이었다. 민석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대기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대단했어요. 옆에 있던 러시아 성악가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민석은 감사의 인사를 했다. 오디션이 끝나고 이틀 후 결과 발표가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참가자 150명 중 최종 10명을 선발한다고 했다. 민석은 숙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손이 떨려 물 한 잔을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 오후 3시 이메일이 도착했다.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사무국에서 보낸 메일이었다. 민석은 한참을 이메일을 쳐다보기만 했다.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떨어진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열어봐야 알지. 민석은 이메일을 클릭했다. 이탈리아어로 가득한 문장들. 그는 번역기를 켰다.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당신은 2025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신인 성악가로 선발되었습니다. 민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소리를 질렀다. 합격이다. 합격했어. 숙소 전체가 떠나갈 듯 소리쳤다. 옆방에서 누군가 벽을 두드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방 안을 뛰어다녔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 전화기를 들어 한국에 전화를 걸었다. 미란이 받았다. 민석 씨,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미란의 목소리도 울먹였다. 그녀 역시 민석의 여정을 함께 지켜봤기에 감격이 컸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여전히 지하철에서 아니에요.
모든 건 민석 씨의 노력이었어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1년간 베로나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전화를 끊고 민석은 창문을 열었다. 베로나의 석양이 아름다웠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아레나 디 베로나가 우뚝 솟아 있었다. 저기서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꿈만 같았다. 다음 날 선발된 10명의 성악가들은 첫 미팅을 가졌다. 이탈리아인 넷, 독일인 둘, 프랑스인 하나, 러시아인 하나, 미국인 하나, 그리고 한국인 민석. 마에스트로 페레티가 직접 나와 인사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년간 우리는 가족이 될 겁니다. 힘들겠지만 보람찰 거예요. 이번 시즌 우리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를 공연합니다. 여러분 모두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라 트라비아타. 춘희, 민석이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였다. 음대생 시절 이 오페라를 보고 성악가가 되기로 결심했었다. 역할 배정이 이루어졌다. 민석은 남자 주인공 알프레도의 친구 가스통 역을 맡았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이었다. 무엇보다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연습이 시작됐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연습실에서 땀을 흘렸다. 마에스트로 페레티는 엄격했다. 한 소절, 한 음정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았다. 캬잉, 더 부드럽게. 당신은 지금 파티 장면에 있어요. 긴장하지 말고 여유롭게. 민석은 다시 처음부터 불렀다. 10번, 20번. 완벽할 때까지 반복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다. 이게 바로 자신이 꿈꿔왔던 삶이었다. 3개월의 연습 끝에 드디어 초연날이 다가왔다. 2025년 6월 15일 아레나 디 베로나 야외 무대. 15,000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분장실에서 민석은 거울을 보며 의상을 확인했다. 19세기 귀족 복장, 실크 조끼, 연미복, 흰 장갑.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3년 전 지하철 노숙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유럽 무대에 서 있다니. 5분 후 시작합니다. 무대 감독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떨렸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막이 올랐다. 오케스트라의 서곡이 시작됐다. 베로나의 밤하늘 아래. 2000년 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베르디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민석은 무대 뒤에서 차례를 기다렸다. 가스톤, 에오추 철노. 가스통, 내 차례다. 민석은 무대로 걸어 나갔다. 15,000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시작했다. 샘플 리브라. 목소리가 석조 건물에 반영되어 퍼져나갔다. 완벽한 음향이었다. 민석은 연기에 몰입했다. 자신이 19세기 프랑스 귀족이 된 것처럼 움직이고 말하고 노래했다. 첫 공연이 끝났다.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커튼콜에서 배우들이 한 명씩 나와 인사했다. 민석의 차례가 왔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공연 후 분장실로 돌아와 민석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꿈을 꾼 것 같았다. 진짜였을까? 정말 자신이 베로나 무대에 섰던 것일까? 캬잉, 정말 훌륭했어요. 동료 성악가들이 찾아와 축하해줬다. 마에스트로 페레티도 왔다. 오늘 당신의 가스통은 완벽했습니다. 다음 공연에서는 더 큰 역할을 맡아보는 게 어떨까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마에스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숙소로 돌아와 한국에 전화를 걸었다. 최한국 선생이 받았다. 선생님, 해냈습니다. 베로나 무대에 섰습니다. 수고했네. 자네 목소리가 달라졌어. 더 성숙해지고 깊어졌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아니야. 모든 건 자네의 노력일세. 이제 진짜 시작이야. 더 높이 날아오르게. 전화를 끊고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베로나의 밤은 고요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수진아, 아빠가 해냈어. 유럽 무대에 섰어. 언젠가 너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민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기쁨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베로나에서의 1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 민석은 총 5편의 오페라에 출연했다.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토스카, 나비 부인, 그리고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처음엔 조연이었지만 점점 비중이 커졌다. 특히 토스카에서 맡은 스카르피아 남작 역은 민석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악역이었지만 강렬한 카리스마와 깊은 감정선을 요구하는 역할이었다. 민석은 이 역할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공연 당일, 민석은 무대에서 완전히 스카르피아가 되었다. 권력욕에 불타는 경찰청장, 토스카를 욕망하는 남자, 그리고 결국 비극적 최후를 맞는 인물. 30분간의 무대였지만 15,000명의 관객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VS의 Dart. 토스카가 부르는 아리아에 맞서는 민석의 연기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의 눈빛, 손짓, 목소리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였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이 일어나 환호했다. 이탈리아 언론은 민석을 주목했다. 한국에서 온 58세 성악가, 베로나를 사로잡다. 지하철 노숙인에서 오페라 스타로. 믿기 힘든 이야기.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리에르 델라 세라가 민석의 인터뷰를 실었다. 기자는 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물었다. 세뇨 캥, 당신의 여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끌었나요? 사랑입니다. 음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사랑이요. 민석은 딸 이야기를 꺼냈다. 5년간 보지 못한 딸, 언젠가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은 딸에 대해. 기사가 나간 후 민석에게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다. 밀라노 스칼라 극장, 빈 국립 오페라,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디션 제의가 들어왔다. 마에스트로 페레티가 민석을 불렀다. 캥, 당신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 베로나에 남을 수도 있지만 더 큰 무대로 나가야 할 때예요. 마에스트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밀라노 스칼라로 가세요. 거기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2026년 1월, 민석은 밀라노로 향했다. 스칼라 극장의 오디션은 베로나보다 훨씬 까다로웠다. 세계 최고의 성악가들이 모였다. 민석은 푸치니의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준비했다. 오디션 날, 스칼라 극장의 웅장함에 압도당했다. 붉은 벨벳 좌석, 황금빛 장식, 거대한 샹들리에. 이곳이 바로 오페라의 성지였다. 네슨 도어마. 민석의 목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다. 이 곡은 테너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아리아였다. 고음역의 정점, 감정의 폭발, 극적인 클라이맥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벤서. 마지막 고음이 울려 퍼졌다. 민석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목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전력을 다했다. 객석은 조용했다. 심사위원들이 메모를 하고 있었다. 한참 후 가운데에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났다. 그녀는 마리아 칼라스 이후 최고의 소프라노로 꼽히는 레나타 스코토였다. 시그널 캥, 당신의 목소리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기교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어요. 합격입니다.
민석은 무릎이 꺾였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밀라노 스칼라 극장.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서게 되다니. 다음 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1년 계약으로 주역급 역할을 맡기로 했다. 첫 공연은 베르디의 아이다였다. 민석은 이집트 장군 라다메스 역을 맡았다. 남자 주인공이었다. 연습이 시작됐다. 스칼라의 수준은 베로나와 차원이 달랐다. 오케스트라는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연출가는 할리우드에서도 활동하는 거장이었다. 캬잉, 당신은 지금 이집트의 영웅입니다. 더 당당하게, 더 웅장하게. 연출가의 지시가 날아왔다. 민석은 몸짓을 크게 하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3개월간의 혹독한 연습 끝에 드디어 초연날이 왔다. 2026년 5월 1일 밀라노 스칼라 극장. 2,000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이탈리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귀빈들이 참석했다. 민석은 분장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이제 시작이야. 두려워하지 마.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막이 올랐다. 거대한 이집트 신전 세트가 펼쳐졌다. 민석은 무대 중앙에 섰다. 셀레스트 에이다. 아이다를 향한 사랑의 아리아가 시작됐다. 민석의 목소리는 극장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3년간의 훈련, 1년간의 베로나 경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공연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민석은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마지막 장면, 아이다와 함께 무덤에 갇히는 비극적 결말. 민석은 진짜로 죽어가는 사람처럼 연기했다. 오테라, 알지요. 마지막 이중창이 끝났다.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 객석이 폭발했다. 기립 박수, 환호, 브라보, 외침. 모든 것이 민석을 향했다. 커튼콜에서 민석은 20번 이상 무대에 나와 인사했다. 꽃다발이 쏟아졌다. 이탈리아 대통령이 직접 무대로 올라와 악수를 청했다. 당신은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꿈만 같았다. 58년 인생, 노숙자 신세였던 자신이 이탈리아 대통령과 악수를 하다니. 밀라노에서의 성공은 민석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다. 각국 언론이 그의 이야기를 다뤘다. CNN, BBC, NHK 모두가 기적의 성악가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한국 언론도 뒤늦게 민석을 주목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다. 민석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촬영팀이 밀라노로 날아왔다. 그들은 민석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아침 연습, 리허설, 공연 준비, 모든 과정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인터뷰가 진행됐다. 민석 씨,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PD의 질문에 민석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제 딸, 수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5년째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혹시 연락을 해보셨나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아버지를 딸이 받아들일까 싶어서. 하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셨는데.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겉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 실격인 건 변하지 않아요. 딸의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놓쳤습니다. 졸업식도 성인식도 아무것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카메라가 민석의 눈물을 담았다. 촬영 후 PD는 제안을 했다. 민석 씨, 제가 수진 씨를 찾아볼까요? 딸분께 연락해서 만남을 주선해드릴 수 있습니다. 민석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말 가능할까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석 씨와 딸분을 위해서요. 일주일 후
PD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진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금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혼자 살고 있었다. 수진 씨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밀라노 공연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태도가 바뀌었어요.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석의 손이 떨렸다. 5년 만에 딸을 만난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딸이 자신을 용서할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한 달 후, 민석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밀라노 스칼라 극장에서 특별히 일주일 휴가를 내줬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3년 만에 밟는 한국 땅.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공기가 반겼다. 민석은 호텔에 짐을 풀고 거울을 봤다. 머리를 다듬고 깔끔하게 면도를 했다. 최고급 정장을 입었다. 딸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종로의 한 조용한 카페였다. 민석은 30분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손이 너무 떨렸다. 오후 3시. 카페 문이 열렸다.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민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수진이었다. 20대 중반의 당당한 여성으로 자라 있었다. 어머니를 닮아 단정한 인상이었다. 수진은 카페를 둘러보다 민석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한참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결국 민석이 먼저 일어났다.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은 천천히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딱딱한 호칭이었다. 민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당연했다. 5년간 연락 한 통 없었는데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수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쏟아졌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그동안 어디서 뭐 하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움도 느껴졌다. 아빠는 너무 부끄러웠어. 실패한 아버지, 가족을 지키지 못한 남자. 그런 모습으로는 내 앞에 나타날 수 없었어. 그럼 이제는 성공했으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밀라노에서 성공하셨다면서요? 아니야. 성공했든 실패했든 아빠는 너를 만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내가 아빠를 거부할까봐, 실망할까봐.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저도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건강하신지, 혹시 다시는 못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어요. 민석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사진이었다. 수진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아빠는 이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 지하철에서 노래할 때도, 노숙자 쉼터에서 잘 때도 이 사진을 보면서 버텼어. 수진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아빠, 정말 힘드셨죠? 응, 힘들었어. 하지만 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 언젠가 당당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고 싶었거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5년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작은 실마리는 보였다. 아버지, 노래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수진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지금 여기서? 네, 제가 직접 듣고 싶어요. 아버지 목소리를. 민석은 주위를 둘러봤다. 카페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다. 그는 일어나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다. Celeste Ada. 밀라노에서 불렀던 바로 그 아리아. 민석의 목소리가 작은 카페를 채웠다. 손님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카페 직원도 나와서 들었다. 수지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노래를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게 자신의 아버지 목소리구나. 세계를 감동시킨 그 목소리가. 노래가 끝나자 카페 안에 박수가 터졌다. 민석은 수줍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는 정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부녀는 마주보며 울었다. 그날 이후 민석과 수진은 매일 만났다.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잃어버린 5년을 메우려 애썼다. 함께 식사하고 공원을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수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이혼 후 어머니는 재혼해서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다고 했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말에 민석은 안도했다. 엄마한테 아빠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너희 엄마에게도 아빠가 미안한 마음이 크단다. 엄마도 아버지 기사 봤어요. 밀라노에서 성공하신 거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전 아내에게 미안했다. 힘들 때 도망쳤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사흘째 되는 날, 민석은 수진을 자신이 노래했던 을지로 입구역으로 데려갔다. 3년 전 그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여기서 아빠가 노래를 불렀어. 정밀한 선생님이 아빠를 발견한 곳이지. 수지는 주위를 둘러봤다.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지하 통로. 한쪽 구석에는 다른 버스킹 가수가 노래하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여기서 노숙하셨어요? 응. 3년 동안. 낮에는 여기서 노래하고 밤에는 쉼터에서 잤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넌 아직 학생이었잖아. 아빠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민석은 딸을 끌어안았다. 5년 만에 포옹이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석은 수진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한국을 떠나기 전 특별 공연을 준비했던 것이다. 아빠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한국에서의 마지막 무대. 콘서트홀은 1000명의 관객으로 가득 찼다. 민석의 한국 공연 소식이 알려지자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됐다. 수지는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무대에 조명이 켜졌다. 민석이 등장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성악가 강민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제 딸이 와 있어서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민석은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었다. 오늘 첫 곡은 푸치니의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입니다. 이 곡은 제가 딸을 그리워하며 밀라노에서 불렀던 곡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전주가 시작됐다. 민석은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다. 네슨 도어마. 그의 목소리가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다. 완벽한 음향, 깊은 감정, 절제된 기교.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뤘다. 관객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빈서. 마지막 고음이 울려 퍼졌다. 민석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딸을 향한 사랑, 용서받고 싶은 마음,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열망. 모든 감정이 목소리에 실렸다. 곡이 끝나자 콘서트홀이 폭발했다. 기립 박수, 환호, 브라보, 외침. 1000명의 관객이 하나가 되어 민석을 향해 박수를 쳤다. 수지는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민석은 다음 곡을 시작했다.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중 그녀에게 말해줘. 이 곡은 민석이
가장 좋아하는 아리아였고 딸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De Provenza il mar, il suo. 고향의 바다와 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곡이었다. 민석은 이 가사를 수진에게 바쳤다. 아버지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을 담아 불렀다. 수진은 가사의 의미를 이해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옆 좌석의 관객들이 휴지를 건네줬다. 공연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민석은 총 8곡을 불렀다. 모두 딸을 위한, 가족을 위한,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위한 곡들이었다. 마지막 곡은 한국 가곡, 그리운 금강산이었다.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였다. 민석은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에게 말했다. 저는 30년 동안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관객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민석은 노래를 시작했다. 그리운 금강산 12,000봉. 한국의 정서가 담긴 애잔한 선율. 민석의 목소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냈다. 콘서트홀의 모든 사람이 울었다. 공연이 끝났다. 커튼콜에서 민석은 수진을 무대로 초대했다. 수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아버지와 딸이 무대 위에서 포옹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축하했다. 수진아, 아빠 용서해 줄 수 있니? 민석이 조용히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야말로 오해해서 미안해요. 아버지는 항상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고마워. 딸, 정말 고마워. 무대 위의 부녀. 1000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5년간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한국 공연을 마치고 민석은 다시 밀라노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가벼웠다. 딸과 화해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지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고 방학 때 밀라노에 놀러 오겠다고 했다. 밀라노에서 민석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스칼라 극장은 그에게 주역급 역할을 계속 맡겼다. 리골레토의 리골레토, 맥베스의 맥베스, 오텔로의 이아고. 모두 어려운 역할이었지만 민석은 완벽하게 소화했다. 특히 리골레토 공연은 전설이 되었다. 민석은 꼽추 광대 리골레토 역을 맡아 비극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딸을 사랑하지만 결국 잃게 되는 아버지. 민석 자신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코티주연이 Will rather than a 차. 저주받은 귀족들을 향한 리골레토의 분노. 민석은 무대 위에서 진짜로 분노했다. 자신을 짓밟았던 세상을 향한, 가난을 향한, 불운을 향한 분노. 모든 것이 목소리에 실렸다. 공연 후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는 강민석이 리골레토를 재창조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세계 음악 평론가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2026년 가을, 민석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빈 국립 오페라에서 특별 공연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곡은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민석은 주인공 돈 조반니 역을 맡기로 했다. 빈으로 떠나기 전, 민석은 베로나를 다시 찾았다. 1년 전 자신이 첫 무대를 섰던 아레나 디 베로나. 그곳에는 여전히 마에스트로 페레티가 있었다. 캬잉,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나? 마에스트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야. 모든 건 자네 노력일세. 자, 빈 공연 준비는 잘 되어가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레나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다. 페레티는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이제 진짜 거장이 되었어. 하지만 교만하지 말게. 음악은 평생 배우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빈에 도착한 민석은 국립 오페라 하우스의 웅장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천년 역사의 건물,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활동했던 바로 그곳. 민석은 리허설장에서 동료 성악가들을 만났다. 캬잉, 밀라노에서의 공연 정말 대단했어요. 함께 작업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독일 출신 소프라노 헬레나가 악수를 청했다. 그녀는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소프라노 중 한 명이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연습이 시작됐다. 돈 조반니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작품으로 꼽혔다. 주인공 돈 조반니는 바람둥이 귀족으로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물이었다. 복잡한 심리와 빠른 템포의 아리아가 많았다. 엘세 데르 라마노, 헬레나와의 이중창 연습. 두 사람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연출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간의 연습 끝에 드디어 초연날이 왔다. 2026년 11월 15일 빈 국립 오페라. 2,000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오스트리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한 각국 귀빈들이 참석했다. 민석은 분장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18세기 귀족 의상, 가발, 칼, 모든 것이 완벽했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이제 내가 돈 조반니다. 막이 올랐다. 모차르트의 서곡이 울려 퍼졌다. 민석은 무대에 등장했다. 첫 장면부터 관객을 사로잡았다. 자신감 넘치는 몸짓, 매력적인 목소리, 완벽한 연기. 공연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마지막 장면, 돈 조반니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비극적 결말. 민석은 진짜로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연기했다. 무대 아래로 사라지는 순간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커튼콜에서 민석은 15번 무대에 나와 인사했다. 꽃다발이 쏟아졌고 관객들은 브라보, 브라비시모를 외쳤다. 공연 후 오스트리아 문화부 장관이 민석을 찾아왔다. 강 선생님, 당신은 모차르트의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빈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호텔 방에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아빠가 오늘 빈에서 공연했어. 아버지, 축하드려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고마워. 내가 응원해줘서 힘이 났어. 아버지, 저 크리스마스 때 밀라노로 갈게요. 약속 지키는 거예요. 정말. 오, 너무 기쁘다. 아빠가 밀라노 구경시켜줄게. 전화를 끊고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빈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혔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민석의 눈가에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2026년 12월 밀라노의 첫눈이 내렸다. 민석은 공항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착 게이트에서 수진이 나타났다. 큰 캐리어를 끌고 오는 딸의 모습에 민석은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 수진이 달려와 포옹했다. 민석은 딸을 꼭 안았다. 잘 왔어, 수진아. 힘들지 않았니? 아니에요. 아버지 보러 오는 건데 뭐가 힘들어요. 민석은 수진을 차에 태우고 밀라노 시내로 향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겨울 풍경이 펼쳐졌다. 두오모 성당, 갈레리아, 스칼라 광장. 모든 것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수진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민석은 딸의 기쁜 표정을 보며 행복했다. 일주일간 민석은 수진에게 밀라노를 소개했다. 두오모 성당, 최후의 만찬, 스포르체스코 성. 함께 관광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석은 수진을 스칼라 극장으로 데려갔다. 특별 크리스마스 공연이 열리는 날이었다. 민석은 이 공연에서 특별 게스트로 한 곡을 부르기로 되어 있었다. 아버지, 오늘 무슨 곡 부르세요? 비밀이야. 직접 들어봐. 수지는 VIP석에 앉았다. 민석은 분장실에서 준비를 했다. 오늘 부를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 겨울 나그네 중 보리수. 한국어로 번역된 버전이었다. 공연이 시작됐다. 오케스트라가 바흐, 핸델, 모차르트의 크리스마스 음악을 연주했다. 관객들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음악을 즐겼다. 민석의 차례가 왔다. 그가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민석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부오나세라. 오늘 저는 특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 딸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민석은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 곡은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중 보리수입니다. 한국어로 부르겠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다. 민석은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다. 우물과 보리수, 우리 정든 나무. 슈베르트의 애잔한 선율. 민석의 목소리는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냈다. 딸과 함께 보낸 어린 시절, 잃어버린 시간들, 그리고 다시 찾은 관계. 모든 것이 노래에 실렸다. 관객들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감정은 느낄 수 있었다. 민석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사랑, 그리움, 언어를 넘어선 감동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스칼라, 극장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관객들이 일어나 환호했다. 수지는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민석은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으로 걸어갔다. VIP석에 앉아있는 수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딸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아빠가 진짜 미안해. 지난 5년 동안,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아빠가 평생 너를 사랑할게. 당당한 아버지가 될게. 수지는 아버지를 일으켰다. 그리고 꼭 안았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제 자랑스러운 아버지. 2,000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녀의 포옹, 감동의 순간이었다. 관객들은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냈다. 공연이 끝나고 민석과 수지는 밤거리를 걸었다. 밀라노의 크리스마스 거리는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아버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내년에도 스칼라에서 계속 공연할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도 정기적으로 공연하려고 해. 너를 자주 보고 싶거든. 저도 자주 올게요. 방학 때마다 밀라노에 놀러 올게요. 고마워. 딸. 두 사람은 두오모 성당 앞 광장에 섰다. 거대한 성당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 소원 하나 있어요. 뭔데? 저도 노래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성악가가 되고 싶어요. 민석은 놀라 딸을 바라봤다. 정말? 네. 아버지 노래 들으면서 느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딸이 자신의 길을 따르고 싶어 한다니. 이보다 큰 기쁨이 있을까? 좋아. 아빠가 가르쳐 줄게. 최고의 선생님들도 소개해 줄게. 감사해요. 아버지.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밀라노 광장에서 포옹했다. 2000년 역사의 도시. 오페라의 본고장 밀라노. 이곳에서 부녀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그날 밤, 민석은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밀라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3년 전, 지하철 노숙인이었던 자신,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된 자신, 꿈만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아들이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민석은 창문에 손을 댔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밀라노의 밤을 수놓았다. 2027년 새해 민석은 한국으로 돌아와 특별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제목은 꿈은 늦지 않았다. 58세에 다시 시작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콘서트 포스터에는 민석의 사진과 함께 문구가 적혀 있었다. 58세, 지하철 노숙인에서 세계적 오페라 가수로 당신의 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포스터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밀라노 스칼라 극장, 빈 국립 오페라, 베로나 아레나. 민석은 세계 최고의 무대를 섭렵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대 위의 성공이 아니었다. 딸과 다시 가족이 된 것,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은 수진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내가 옆에 있어서. 저도 행복해요. 아버지가 제 자랑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한강 다리 위로 노을이 물들어갔다. 서울의 하늘은 붉게 주황색으로, 마침내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강민석, 58세. 그는 인생의 절반을 좌절 속에서 보냈지만 결국 꿈을 이뤘다. 노숙자에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가족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수진아, 아빠한테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어. 무슨 꿈이에요? 너와 함께 무대에 서는 거. 부녀 듀엣 공연. 수진은 활짝 웃었다. 좋아요. 열심히 연습할게요. 한강변을 걷는 부녀의 실루엣. 석양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강민석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세상은 넓고 꿈은 끝이 없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강민석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당신의 꿈도 늦지 않았습니다.